이게 마지막 강의가 심상 김창숙 선생. 이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성균관 대학을 세운 사람이에요. 근대 성균관 대학. 예. 네, 여기가 김창숙 선생님 상이라고 그 이제 성균관은 이제 조선시대 때 왕립대학인데 1910년에 강제 합병되면서 그 강제 점령되면서 일본 놈들이 국립대학을 없애버려요, 왕립대학을. 그리고 나서 뭘 만드냐면 경학원이라고 노노맹자 가리키는 무슨 학원같이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나서 저 뒤에 해화동 내리셨죠? 거기가 뭐냐면 옛날에 성균관에 물건을 대던 천민촌이었단 말이에요. 유생들 여기가 정의품 자재들이 오는데 뭐 돼지 자르고 뭐 무슨 고등어 굽고 뭐 옷 만들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이 말이죠. 여기를 없애버리고 그 천민촌에다 경성제국대학을 세운다고. 말이 만오리의 공원이 거기 법대 쪽하고 맞은편에 서울의대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것도 또 뭐냐면 여기는 문과를 중심으로 했었잖아요, 모든 게. 근데 법이나 이 의사, 한의원은 중인계급이야 양반이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중인계급을 우선시하겠고 법대하고 의대를 세운 게 거야, 경성제국. 이런 것까지 뭐 내가 민감하게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성균관의 전통을 없애기 위해서 장소도 그 천민들이 있던데, 그 다음에 과도 법과하고 의대를 거기다 세운다는 거죠. 예. 자, 이분은 이제 그 경북 성주라고 있어요. 성주에 이제 유생이었는데 그 3.1운동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이 조선시대 때를 이렇게 폄하시키려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 그러니까 일제 때는 친일파였다가 해방 후에는 친미파로 돈 애들들은 성균관의 역사를, 전통을 없애려고 자꾸. 그러니까 3.1운동을 33인이 그 기미독립선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교는 빠져. 연락을 안 줘서. 자기네들이 죽어놨다 이러려고. 왜? 아직도 그래도 유교가 그 당시에 국교로 남아 있었을 때거든. 예. 일제시대지만. 그래가지고 유교만 빠지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나라가 망하니까 그 당시에 뭐 저도 마찬가지. 지금 뭐 일본이 쳐들어올지 않을까 그러고 이 민간인인데도 이렇게 국가를, 민족을 생각한다고 가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좀 심했나 봐. 그래가지고 국권을 잃은 다음에는 저작거리에 나가서 맨날 술만 먹고 그 슬픔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훌륭해.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도에 네가 양반의 자식으로서 유생이 나라가 망했다고 그런 개거지 꼴을 하면서 저 술이나 먹고 저작거리에서 놀면 되느냐? 예? 그러면서 도대체 너같이 방황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딱 깨달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뭔가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면은 제일 먼저 심상 김창수 공연 일대기를 해요. 그 제목이 나는 누구냐야. 도대체 네가 그렇게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저작거리에서 술이나 처먹고 공부는 등한시하고 그러면서 도대체 너가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제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서 그 서원을 이렇게 학당을 세워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을 가리키는데 1919년에 그 파리 강화회의, 베르사유에서 파리 강화회의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잘 평가를 안 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 천재냐면요. 안중근이나 김창숙 이런 사람이 왜냐면 안중근은요. 이등방문이 하얼빈에 온다 그러는데 남들은 신문 보면 오나 보다 그러고 다 끝나잖아. 그 이상 생각하냐고. 근데 안중근은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총 들고 싸워서 뭐 일개 군대 대대병력을 죽이는 것보다 적의 우두머리인
이토 히로부미를 쏘는 게 독립운동에 더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목숨 죽을 생각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정광석과 같은 머리가 있었다. 유학이 빠져가지고, 자, 다른 거 무슨 천도교, 뭐 기독교 이런 33인이 와서 기미 독립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조선의 국교라고 하는 유생들은 비겁하고 나열해서 붓대가리만 놀리고 있지 아무런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 막 이런 게 팽배했거든. 그러니까 김창숙이 그때 그러면 해외 그 파리 강화회의에 유림들이 중심된 독립탄원서를 만들어서 그걸 전달하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천재적인 생각이죠. 왜? 우리나라는 자꾸 이 아까 그 글 쓰는 사람들이 자기네 위주로 쓰기 때문에 기미 독립선언문은 왜 텔레비에 요즘 나오다가 안 나온 사람이 있죠? 젊은 애 설민석이가 그 한마디 했다가 막 사장됐잖아요. 그거 뭐냐면 태화관이라고 저기 종로 인사장 조금 올라오되 지금은 신한은행이 돼서 태화관 빌딩이 됐는데 옛날에는 거기가 손병희 선생이 하는 음식점이었어요. 태화관이. 근데 33인의 그 독립 그 선언하는 사람이 원래는 탁골공원에서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독립기념사를 읽은 다음에 만세 삼창하고 나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생각이 바뀐 거야. 이러다가 자기네들이 또 대표자가 주모자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태화관에 모인 거야. 태화관에 음식점에. 그리고 점심 먹고 한용운 선생이 최남선 선생이 쓴 독립기념서를 읽기만 하고 그랬는데 그 전에 이미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일본 경찰에 다 신고를 했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바깥에 일본 경찰이 헌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그것도 모르고 학생들은 왜 선생님들 안 오시냐 그러고 태화관으로 모시러 온 거야. 지금 다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 항상 말은 그렇더라고요. 우리들이 가면 너희들이 더 피해를 많이 받을까봐 뭐 했다 그러는데 더 솔직한 진솔한 얘기는 자기네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할까봐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피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데 왜? 자기네 한 거를 선병이 수소문에서 온 게 아니라 이미 통보를 다 했어요. 경무국에.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거 끝날 때쯤이면 점심 끝날 때면 헌병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야. 잡아가려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다 서로 일본 경찰하고 짜고 했던 행위란 말이야. 괜히 학생들만 그냥 독립만세 운동하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사실 33인이 한 거는요. 교과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는데 한 게 없어요. 그냥 점심 먹고 독립선언서 낭독한 거밖에. 설민석이가 이 얘기했다가 사장됐잖아. 막 저 자식이 우리 독립의 운동들을 어떻게 폄하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잘 들었어요. 그러면 유학은 뭘 했느냐. 김창숙 선생이 자기가 쓰기에는 대표가 안 되니까 그 영남의 그 최고 그 유학 대표자가 곽종석, 면함 곽종석 선생이 있었고 호남에는 김복한 선생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발품 팔아서 다 찾아가가지고 자 우리가 33인의 유교가 빠졌는데 독립선언서를 쓰셔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선 그 석학들이 글을 쓴단 말이야. 한문으로. 예? 그래서 그 글 쓴 거를 파리 장서라고 그래. 파리 장서가 파리를 보내는 긴 문장의 글, 장서. 파리 장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유교의 대표자인 137명이 서명해요. 아까 그는 33명이 서명했죠? 이건 137명이 서명하는. 이런 걸 안 가르쳐 줘. 교과서에도 빼고. 왜? 교과서 쓴 놈이 자꾸 유학을 죽이고 이쪽으로만 쓰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다 만들어서 상해 임시정부로 가는 거야. 백범김구를 만나러. 그래서 내가 이거를 파리로 가서 전달할 거다. 우리가 기미독립선언문 빠졌지만 기미독립선언문은 아까 태화관에서 했던 뭐 하고 탁골공원에 나갔다 하더라도
국내적인 얘기잖아, 국내적인. 이 사람은 1919년 파리 강화회의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놓고 전 세계에 뭐 미영중 다 모인대요, 거기가. 거기에 정식적으로 독립탄원서를 넣겠다. 그러면 이게 레벨이 다른 거죠. 그렇잖아.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냥 쪽방에서 한 거고. 예? 근데 이제 백범경구가 당신은 뭐 영어를 할 줄 아느냐, 또는 한문을 가지고 외국인이 알 수가 있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번역을 해요. 영문, 한문, 뭐 불문. 그리고 이제 김규식 선생이라고 있었어. 그 영어를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제일 잘했다. 김규식이 신한청년단이 해가지고 파리로 보냈거든요. 근데 신한청년단이라는 뭐 알지도 못하는 단체에서 파리 강화회에 들어가려니까 거의 그 앞에서 다 카트되는 거야. 너가 도대체 누굴 대표해서 왔느냐. 그러고 있는 차였는데, 김창숙이 그 아까 영문으로 만든, 그리고 불문으로 만든 파리 장서를 번역을 해서, 그러니까 1919년 4월 11일이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그때 임시정부가 세 군데나 있었어요. 한성에도 하나 있었고, 상해에도 있었고, 저기 만주 쪽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상해가 임시정부가 정당성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이 파리 장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대외적으로 붙이려면은 정부 관계된 그 직인이 찍힌 그런 파리 장서를 보내야지 그게 수납이 될 거 아니에요. 일개 청년이 가가지고 나 뭐 이거 우리가 쓴 거 보내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세우고 13일 날 우편으로 그 번역된 거를 파리 장서를 파리에 있던 그 김규식이한테 보내는 거예요. 김규식이 그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외무부장인가 외무국장으로 임명해.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래야지 외교관 신분이 되잖아. 일개 청년으로는 안 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임시정부의 이름으로 파리 장서, 아까 유림들이 쓴 137명이 서명한 파리 장서를 파리 그 강화회의에 제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거예요. 독립탄원서를 최초로 해외에 낸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아까 그 33인은 다 이렇게 풀려 나왔잖아요. 뭐 나중에 또 독립운동하다가 이렇게 잡혀간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137명 중에서 100명 이상이 고문을 받고 죽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유림단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절대 거부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의연하게 죽어갔단 말이에요. 피하고 도망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파리 장서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가장 큰 공적이란 말이에요. 김창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파리에 남아 있어가지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일본군이 강력해서 독립군들이 자꾸 새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청산리 전투, 뭐 봉오동 전투 이겼다 그러지만 일본 놈이 막 반발을 해서 막 얘네들 병력은 대대병력인데 막 사단병력이 가고 이러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 독립운동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또 아이디어를 하나 내요. 이 사람이 백범경구 보고, 내가 유림단에 가서 독립자금을 가져올 테니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 당시 경제를 침탈했던 첫 번째가 어디냐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면 독립국군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어떤 불쏘시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 독립운동에. 그건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 침탈을 했던 가장 중요한 데가 동양척식회사라는 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외환은행 을지로에. 그 다음에 식산은행. 동양척식회사는 우리나라 해방 후에 우리나라 땅을 조선총 독보가 다, 국립지는 다 가져가고 사립지도 막 판단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다 바꿔버렸어. 그래서 일본 애들 이민 오는 때 대지주가 되고 우리나라는 땅을 뺏겨서 소작농으로 다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 농업이 주 소득원인데 동양척식회사는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침탈하기 위한 영국으로 말하면 동인도 회사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동양척식회사를 부셔라 이런 그 생각을 한다고 이 김척선. 그 나석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석주가 누구냐면 황해료 재령 사람인데 거기 동양척식회사가 제일 탄압이 심했던 거예요. 예? 내 일일이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소작도요, 우리나라 소작이 땅도 뺏긴 건도 어른데 1년밖에 안 줘, 소작을 기간을.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소작료가 수확료의 50 내지 그거마다 다른데 70%까지 뺏어가. 그 1년에 농사한 것에. 그다음에 그것도 1년밖에 못 짓게 하고 뇌물을 바치고 뭐 이래야지나 그거 연장시켜주고 막 이런 아주 완전히 저거였거든. 그래서 나석주가 이제 그 동양척식회사하고 그 맞은방 롯데 쪽에 있는 그 식산은행을 이 도시락탄을 던지죠. 뭐 불발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대서특필되면서 하나의 꺼져가는 독립운동의 심지를 다시 일으킨 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독립의지는 아직도 살아있다. 예? 그 동양척식회사라는 커다란 거기를 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백범김구가 의열단, 이 사람이 이제 나석주는 의열단인데 대한 무슨 그걸 만들어서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가 그 백범김구가 그 따라서 한 거 아니에요. 그거. 예? 이봉창은 천황을 죽이려고 동경에서, 윤봉길은 상해에서 그 실학가와 그 장군에게 던진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 또 윤봉길 사건은 난징 사건으로 장개석, 장차스가 도망가고 있었거든요, 중경으로. 그런데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개 한국 조선인이 그 난징 대학살을 일으킨 그 실학가와 장군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중국 100만인 대군이 이긴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상해 임시정부를 막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야. 군간 함부도 만들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어떤 그 성각자들 것들이 그냥 어떤 걸 해야지 그 이벤트적인 효과가 클까? 아까 안중근이 저 이토히로부미를 죽이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신문을 맨날 받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고 그냥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야. 막걸리나 먹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문과 쪽에서는 심상김 장숙이 그래가지고 이제 해방 후에 그래서 끌려갔어요. 예? 나석주 사건으로 상해에서 끌려가서 일본을 거쳐서 이제 뭐 대구에 있다가 대전 형무소로 왔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장이 그 당시에 제일 높잖아요. 와도 인사를 안 해, 앉아서. 넌 뭐 하는 놈이냐 그러네. 얘가 일본어를 못하고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쓴 한시를 딱 줬어.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한시를 또 못 읽어. 이 무식한 일본어.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 사람이 많이 배운 것만은 틀림없구나. 그래가지고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이 고문을 해. 그래가지고 이분이 별명이 벼공이야. 안진뱅이. 다리를 못 썼어요. 고문을 그렇게. 근데 그때 한국인 변호사들이 와서 변호를 해주겠다 그랬는데 나는 조선의 선비인데 일본 법률로 된 거 변호는 받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너무 병이 지속되니까 석방이 돼. 병보석으로 돼요. 해방 후에는 임시정부의 유교대표로 들어갔는데 이승만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이승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1시간을 가리켜야 돼. 예? 그 사람은 윌슨 대통령한테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프린스턴 학교에서 제자로서 배웠던 사람의 박사과정 때. 그러니까 자기가 편지를 해서 한국은 미국의 신탁 통치가 필요하며 자기를 초대 대통령으로 시켜달라 이런 편지를 보낸다고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이었거든. 이승만.
근데 탄핵이 되는 거예요. 그 편지 때문에. 이승만, 박근혜가 처음 탄핵된 게 아니라 이승만이 제일 먼저 탄핵되는 거예요. 왜? 처자식 버려가면서 일본하고 30년 동안 싸워왔는데 미국의 자기 스승이라고 윌슨 대통령한테 우리는 독립할 능력이 없으니까 신탕 통치를 해야 되며 미국에 자기가 제일 많이 배웠으니까 초대 대통령으로 시켜달라. 이런 편지라는 게 나중에 들켜요. 조소왕이니 뭐 단재 신채원이 백범균군 뭐 이런 사람이 그래가지고 탄핵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가니까 자기를 탄핵한 백범균구나 임시정부 위원이 앙숙인 거야 사실은. 그 내막을 모르면 왜 그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와서 자기가 미군정 밑에서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데 백범균구나 심상 김창숙은 안 된다고 반대하는 거야. 우리는 신탁통치 반대하고 이승만이 독재 정권을 타도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균관 대학이 백범균구가 육성회장이고 심상 선생님이 초대 학장인데 국립대학으로 못 되는 거야.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군정이 신탕통치로 들어와서 미군정이 남한을 통치해야 되는데 독립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신탕통치 반대한다, 이승만 반대한다 이런 사람을 있는 그런 사람이 세운 대학을 국립대학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 눈에 가신데. 그런 현대사의 굴곡 때문에 다른 사람이다 보면 이런 6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이러면 당연히 그 후예인 성균관 대학이 국립이 돼야지 그러잖아요. 그런 정치적인 그 요소가 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성균관을 없애고 아까 그 천민촌인 대학로에 경성제국대학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국대학이 서울대학으로 바뀌는 거라고. 그리고 서울대학의 초대 학장이 누군지 아세요? 이거 봐, 이렇게. 성균관의 초대 학장이 심상 김창수인데 서울대학교의 초대 학장이 누구냐고요. 이렇게 그냥. 학교 안 다녀서 몰라. 다녔으면 알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나는 이렇게 남한테 들이댄다. 난 들이대학 졸업생인데 이러더라고. 앤스테드 대위예요. 하지 중장이라고 미군정의 항무국장이었던 일개 대위가 서울대학교 초대 학장이 되는 거야. 이런 네이버에 쳐봐. 내 말이 틀리나.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반대하니까 반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어난 데가 경교정 있는데요. 고려병원 있는데 강북 성심병원 저번에 갔었잖아요. 거기서 쏴 죽잖아요. 안두희에서 죽잖아요. 총 맞고. 왜 그랬어요? 백범균구가 인기가 좋으니까. 이승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에서만 대통령을 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독립군이나 상해 임시정부한테는 지지를 못 받았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탄핵한 사람 아니에요. 이런 역사적 근거를 알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미 군정 예하에 있는 CIC 특무대 우리나라에서는 김창룡이 있었는데 여기 서로 짜가지고 이제 백범균구가 죽고 여기는 성균관대 학장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반대하는 애들 키울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은 군인도 없고 자식도 다 죽이고요. 독립운동하면서 며느리 하나 있었어. 며느리가 밥 해줬는데 국립의료원에서 입원하다가 쓸쓸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독립운동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가짜 보수들이 너무 많아.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힘과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 보수파라고 그래. 조중동도 그렇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영국이나 프랑스 외국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된 데는 보수파의 개념이 달라. 보수파의 개념은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밥 먹고 해야 되니까
귀족이나 양반들은 평소에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아요. 봉토를 받는다든가 또는 녹봉을 받는다든가 또는 그 노비들을 받거나 자기는 편하게 지내. 그렇죠? 근데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반대로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죽음도 불사해서 싸워야 돼. 그것이 보수파예요. 불어로는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그러고. 근데 우리는 거꾸로 된 게 일제 때는 천황폐하 만세했고 해방 후에는 미군정 신탁통치 만세했던 애가 힘과 조직을 받아가지고 자칭 보수파라고 그래. 그거는 배신자죠. 근데 우리는 배신자가 거꾸로 보수파라고 그래, 자체. 그것이 다 뭐냐면 일제의 그 강제 점령과 그 역사 왜곡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도 극복이 안 돼.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경제 과학은 많이 발달했는데 이런 역사, 문화 이런 의식이 이렇게 저울추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한쪽이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양쪽으로 균형이 세워져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심해, 차이가. 그래야지만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동아시아를 아울릴 수 있는 선진 문명국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